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삶과 죽음이란.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또 무엇인가요? 우리는 삶이란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죽음 또한 삶처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삶이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삶이 좋으면 죽음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요? 당나라 때의 선성으로서 선종의 5대조인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은 큰 일이거늘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만 구할 뿐이지 삶과 죽음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로부터의 자유에서 우리는 삶을 살지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삶에 대한 물음은 서로 다르게 비추어질지라도 근원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요?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요? 나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참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가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 산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더 이상 애쓸 일도 없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이란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삼독심,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신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이 이룩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불로 창생을 꿈꾸면서 신비의 영향을 찾아 신선이라는 자들을 보냈으나 길가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조의 우루크왕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면서 자신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죽음은 필연적 숙명으로 정해졌으며 인간은 그 숙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지혜를 얻고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게 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대동맥류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수술을 거부하고는 내가 원하는 때에 가고 싶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내 몫을 했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의 참된 가르침과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비춰진 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다운 의미도 깨우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곧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생과 살을 초월한 자입니다.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삶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음과 죽음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늙고 또 죽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노화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삶의 모든 단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신체의 프로그램은 노화나 죽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짜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선택이라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생명체는 영원히 살아갈 신체를 만들기보다는 성장과 번식에 투자하는 쪽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세포 손상이 서서히 축적되면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노화는 유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오류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 DNA에 오류가 쌓이고 세포 조각에 불순물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피부는 늘어나고 뼈가 약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을 정의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호흡, 대사, 배설 등의 생명 기능이 멈추었거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나 조직, 장기 등 신체 기능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신체 활동이든 생물학적 기능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뇌의 활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의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버드 의대 위원회가 정한 뇌사의 기준은 빛에 대한 동공의 무반응, 뇌관 반사의 소실, 인지나 의식 같은 고차적인 뇌 기능의 영원한 상실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기능하지 않아서 생각할 수 없다면 사람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늙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것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다시는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대신할 만한 보다 나은 가치 있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죽음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노화나 죽음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되면 이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화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거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새로운 노화 이론이 출현하여 널리 수용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화는 유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오류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 DNA에 오류가 쌓이고 세포 조각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피부는 늘어나고 뼈가 약해지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포는 자체적으로 오류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도 오류가 쌓여서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존의 노화 방지는 유전자 요법이나 새로운 효소를 이용하여 세포의 자체 수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개념이었지만 나노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면 나노봇을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나노 기술의 발달로 자체적으로 세포의 노화 방지를 위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노 공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나노봇으로 구성된 생체공학적 면역계를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원자 크기의 기계인 나노봇입니다. 나노봇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해로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고 세균과 싸우며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암세포를 파괴하여 노화 과정을 천천히 흐르게 하거나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물학적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몸 안에는 면역세포라는 천년 나노봇이 존재하여 혈액순환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퇴치할 뿐 노화 과정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노봇은 혈액순환을 감시하는 일종의 면역세포인 셈입니다. 이들은 암세포를 퇴치하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며 세포 찌꺼기와 돌연변이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노봇은 로봇이나 복제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할까요? 그들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죽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음도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는 종말을 고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서 새로운 우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와는 다른 자세로 자연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문해 왔습니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식이 바깥 세상의 모형을 만들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하나의 장치라면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사라질 몸을 버리고 우주라는 곳을 마음대로 떠돌아 다닐 수 있을까?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 자아의식이 있고 다분히 세속적인 나의 의식이 몸뚱이와 분리되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정신만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일까? 영원한 삶을 얻으면 행복할까? 앞으로 인간의 존재 그 자체, 즉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생각할 때 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체 조직을 떠올립니다. 생명체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지구에서 대기로 호흡하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에너지로 변환되어 은하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아이디어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학 법칙에는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술은 한참 후에나 실현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물리학적 개념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는 삶과 죽음에 얽매여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으면 죽으려 하여도 죽을 곳이 없으니 곧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에게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이니 그러한 자에게는 죽으려 하여도 죽을 것이 없기에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무노사진이란 늙음이란 것도 없고 죽음마저도 본래 없는 것이니 늙고 죽음 다음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지락편에 열자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100년은 되어 있음직한 해골을 보고서 쑥대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오직 나와 그대만이 진정한 죽음도 없고 진정한 삶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어있는 그대가 과연 슬픈 것인가? 살아있는 내가 과연 기쁜 것인가? 우주 만물은 생하고 멸하면서 끝없이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니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도 끝없이 변하는 자연의 일부이니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늙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음을 알게 되면 비로소 삶과 죽음의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대종사편에 천지자연은 우리에게 형체를 실어서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고 우리에게 늙음을 주어서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어서 쉬게 한다. 이는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